이제는 5대 은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은행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30년으로 이제 줄이겠다, 40년, 50년 없애겠다. 또 하나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그것도 DSR 쪽으로 넣어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정부에서가 아니라. 정부는 하고 싶지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제는 은행이 한다. DSR 규제를 하게 된다라는 건, 실제로 DSR이라는 것들은 어떤 거였냐면, LTV는 집값이 10억이면, LTV 70%야 그러면 집값이 10억이면 70%, 7억까지는 대출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DSR은 뭐가 되냐면, 실제로 어떤 차주가 빚을 낸 사람이죠. 어떤 차주가 빚을 냈어요. 빚을 내면은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 원금하고 이자가 그 사람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연봉의 40%까지만 빌려줘. 이게 DSR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벌 수 있는, 차주가 1년 동안 버는 연봉의 40%만 빌릴 수 있어. 이게 DSR이에요, 이게. 근데 예전에는, 이런 부분도 원금은 아니고, 이자만 합계하거나, 주담대 원금만 합계하거나 이랬는데, 모든 것에 대한 원리금 합계가 DSR이, 그쵸? 모든 것에 대한 원리금 합계. 거기에 40%라는 거. 엄청나게 줄겠죠,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돈들이.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주담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계대출이 계속 올라가니까 좀 더 강하게 들어가자라고 해서 들어갔던 게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죠. 그럼 왜 DSR에서 좀 더 가상금리를 더 주라는 거예요. 가상금리를 더. 그래서 지금 1단계가 기본적으로 7월 달까지였잖아요. 7월 달 전까지. 그래서 7, 8, 원래는 7월 1일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2달을 미뤄서 9월 1일부터 실시가 됐어요. 2단계가. 그치, 2단계가. 근데 스트레스 DSR은 뭐냐? 결국은 뭐냐? 빌리는데, 어쨌든, 내가 버는 연봉의 40%만 빌려준다라는 거잖아요. 그 40%가 뭐라고요? 내가 빌린 빚의 원금,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의 총액. 이 내가 번 연봉의 40%까지밖에 안 빌려준다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 DSR을 합치면 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빌릴 수 있는 돈이 준다라는 거예요. 왜 빌릴 수 있는 돈이 주냐? 가상금리를 더 붙인다라는 거예요. 가상금리를. 그래서 1단계에서는 0.375를 더 붙였거든요. 왜냐하면 미래에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 이건 변동금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고정금리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별 상관이 없고 변동금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0.375 정도 가상금리를 부여하겠어요. 이게 1단계 스트레스 DSR이었어요. 2단계에서는 실제로 0.75거든요. 0.75. 그리고 2단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1단계에서는 제1금융권만 해당됐다 그랬죠. 2단계부터는 제2금융권까지 해당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2달간 미뤄졌다는 거예요. 2달간. 그러니까 지금 9월 1일부터는 그게 제2금융권까지 넘어간 상태예요. 제2금융권. 9월 1일부터.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그래? 0.375. 그러니까 가상금리. 근데 0.375를 실제로 0.375 이자가 5%인데 0.375에서 5.375를 이자를 내, 이 개념이 아니라 계산해서만. DSR 계산할 때만 0.375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자 내거나 할 때 0.375 붙여가지고 내가 5% 이자 내야 되는 건데 0.375 붙여가지고 5.375를 내가 이자 내는 건 아니에요. 계산할 때. 뭘 계산해요?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을 계산할 때만 은행에서 그걸 쓴다라는 거지. 스트레스 DSR을 준다고 그게 내 이자에 보태져가지고 내가 더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계산할 때. 그러니까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을 계산할 때 0.375가 붙으면 이자가 그 이율이 0.375가 붙으면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 개념으로만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 내가 0.375 더 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 들어와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0.75가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가상금리. 0.75를 더 보태는 거예요. 계산해서만. 0.75였는데 지금 뭐라고 나오세요? 수도권의 집값이 연일 폭등하고 있다는 뉴스가 엄청나게 나오죠. 그럼 가계대출에서 실질적으로 가계대출 보면은 이게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생활안정자금은 실제로 가계에서 생활안정자금도 많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런 자영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대출을 할 수 있잖아요. 집을 담보로. 이런 것들 되게 많고. 또는 주택담보대출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어디를 중심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매수가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럴 때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좀 막아야 되지 않아? 수도권으로 확장이 되고, 실제로 수도권으로 막 확장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뭐 서울 중심지에서 이게 좀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강남에서 시작해서 강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 상태인 거고. 그럼 이것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번지는 것들이 되게, 여론들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기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0.75만 가상금리 계산할 때 붙여야 되는 건데, 스트레이트 DSR을. 근데 수도권만 1.2%까지 계산해. 이게 수도권의 스트레스 DSR 주담대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적용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지 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는 DSR에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관건이죠. 사실 보면 DSR에 안 들어가는 것들이 많았어요. 전세자금 대출 DSR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게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잔금 대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들,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갔다. 이주비 대출 이런 것들은 DSR에 안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정책자금 이런 것들도 안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봤을 때 그럼 얘를 좀 관리해야 되는데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DSR로 다 집어넣으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되게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들 규정 먼저 나오냐?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빌렸을 때 전세로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이, 집주인이 그날 그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줄 거야. 그럼 뭐예요? 뭘 막겠다라는 거예요? 갭 투자를 막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전세를 들어가려고 해.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그 내가 들어가려는 그 집의 소유자가 그날로 소유권이 바뀌네? 그러면 누군가가 전세를 끼고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갭 투자하는 사람 아니야? 이거 맞겠다는, 이런 전세자금 대출 안 해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에서도 지금 은행이 아니라 신문에서 계속 이 부분을 가계대출에서도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 부분들을 좀 막아야 되지 않냐라는 것들이 사인이 접수가 된 거고, 은행에서도 그러면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사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주담대 대출, 은행에서 제일 봤을 때 어떤 대출이 제일 안전하냐면 뭐 대기업에 대한 대출도 안전하겠죠. 그리고 은행에서 되게 좋아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란 말이에요. 아파트 같은 거.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이 사람이 신용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 거기서 보면은 채권 최고액을 120%까지 잡는데 10억이다. 그 집이 10억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빌리는 게 10억이다. 그러면 12억 잡잖아요. 그래서 12억을 내가 그것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두는 거잖아요. 근저당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뭐 벌이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자를 내는지 안 내는지 이것과 상관없이 적어도 2번, 3번 연체되면 어떻게 돼요? 경고하고 독촉하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들어가잖아요. 경매로. 그래, 경매해서 낙찰이 되면 거기서 자기가 여태까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원금과 이자와 이런 비용들을 다 먼저 수거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런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진 않는데, 실제로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긴 해요. 이게 지금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9월 1일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8월 말까지 받아야 돼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택을 사려고 해서 8월 말까지 받아야 돼.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실시잖아요. 이게 2달 미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자금 대출도 있었지만 주담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실제 9월 1일부터는 한도가 줄잖아요. 많게는 뭐 몇천, 5천만 원, 6천만 원이고 적게는 2, 3천만 원인데, 아시지만 3천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계약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 1일에 적용되는 건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문제 또 뭐였냐면, 수도권 그러면 원래는 0.75였잖아요. 0.75만 가상금리 더 보태기를 한 거잖아요. 계산할 때. 스트레스 DSR을. 근데 이거 안 되겠어. 지거 주담대에 너무 많이 이거 사용되는 것 같아. 0.75가 아니라 1.1로 올려서 계산해. 그랬더니 빌릴 수 있는 돈이 내가 생각했을 때 5억이었는데, 이거 계산해보니까 4억 5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잔금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도가 줄으니까 우리가 계약할 때 가계약이라 그래서 만약 10억짜리 집을 계약을 하려면 원래는 계약금은 10%에서 1억을 줘야 되죠. 근데 가계약이라 그래서 이게 뭐 내가 가서 하여튼 누군가 계약하는 그런 시점이고, 막 이제 서로 집 살려고 그러면 가계약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관례적으로 1% 정도를 걸잖아요. 10억짜리면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걸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잔금 치를 돈을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대출해 준다니까는
가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전화해서 죄송한데 상황이 이러니 가계약금 돌려주면 안 됩니까? 뭐 적게는 5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몇백만 원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뜯기는 거예요. 500만 원, 몇백만 원이.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더라. 실제로 DSR 적용할 때 가상금리를 스트레스 ESR을 한 0.75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은행에서 1.1을 수도권에서 1.1을 계산하니까는 빌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예정 금액보다 줄어드니까 잔금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5천만 원, 몇 천만 원 부족하니까는 계약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 다른 돈도 막 다 끌어온 걸 텐데. 그러니까는 가계약금이 날아가는 경우가 돌려주시면 안 돼요? 돌려주시겠어요? 어때요? 저는 돌려줄 것 같아요. 돌려주기 쉽진 않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그거 돌려주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게, 가계약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내리잖아요, 거의. 우리 계약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을 보여주는 기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누군가 살 수 있는 고객이 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차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뭐 되게 야속하다고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안 받잖아요. 사실 가계약하면 계속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양쪽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더 일어날 수 있겠더라. 그래도 불안한 것들이 이제 집단 대출 받을 사람들 이제 중도금 대출 받아야 되고 잔금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사람들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이게 뭐 어떤 다른 변동 사항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잔금 대출 쪽에 만약에 정부나 또는 은행에서 야 중도금 대출 이렇게 빌려줄 건데 안 빌려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 쉬울 건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어도 뭐 적게는 500세대, 300세대, 많게는 3000세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인천에도 그런 3000세대 뭐 이렇게 얼마 전에 들었던 송자풍 이런 것들은 3000세대 뭐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3000세대가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그럼 내 돈으로 들어갈게 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30명도 안 될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을 못 해가지고 그 당첨된 아파트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을 못 했어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들도 피해를 보겠지만 누가 직접적으로 피해 보겠어요? 시행사, 시공사죠. PF 대출로 사실 시행사, 시공사들도 되게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또는 이제 마지막에 입주할 때 잔금 대출 이런 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기업, 그 시행사, 시공사에게서도 큰 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겁을 먹잖아요, 사람들은. 이거 그래서 분양시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막 나오니까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막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이 더 얼룩게 되는 거예요.